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21일 새벽 2시 미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으로 전 세계 안보, 통상 지형의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제 8년 만에 귀환을 그렇죠. 정말 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네네. 역대 최고령 취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을 깨는 거죠. 그렇죠. 역대 최고령 기록은 네. 원래는 바로 전임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네. 이제는 현 대통령이지만 이제 그렇죠. 조금 있으면 전 예. 대통령이 가지게 되는데 그때가 2021년 1월 당시에 그 만으로 하면은 78세 한 2개월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 78세 7개월이에요. 한 5개월 정도가 더 이제 나이가 든 거죠. 그러니까 네. 최고령 기록을 경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 이제 한 거의 130여 년 만에 한번 그 임기를 중간에 건너뛰고 다시 이제 자리로 복귀하는 사례도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록을 깨게 되는 거죠. 예, 이번 미 대선 돌이켜 보면 참 치열했습니다. 네네, 치열했는데 그 결과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갖는 가장 큰 의미, 위원님은 어떤 거라 보십니까? 네, 일단 아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새로운 실험이죠. 예. 뭐 트럼프 그 지금 당선인이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막아요. 이것이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정말 이제 특히 트럼프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4년의 이 실험이 끝나기에는 너무 이제 짧죠. 짧았다는 것이고 이번에야말로 진가가 발휘될 거다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트럼프식 그 이 대내외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잠깐의 효과를 발휘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미국의 그 이 주도적인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독이 되는 것이 될 건가, 이게 아마 입증이 되는 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그동안 세계가 한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되었던 진영이 없어지고 예. 뭐 그다음에 정보화라든가 세계화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제 질서였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또 다시 대립이 격화가 되는 와중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까지도 이제 조금 모호해지는 예. 이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 아마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어도 외부에서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위험하고 더 혼란스러운 세계가 아니냐 하는 건데, 이런 우려를 과연 불식할 수 있을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외 정책에서는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제 3시간 조금 더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이 취임식이 미국 날씨가 굉장히 추우면서 실내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참석자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25만 명 정도로 예상이 그렇죠. 됐는데 10분의 1 이상 되게 줄었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대한 귀환을 알리고 싶었을 텐데 좀 아쉽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워싱턴 그 현지 날씨가 예. 지난 2, 3일 내 급격하게 이제 한파가 밀어닥치는 바람에 원래 실외에서 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한 그 10만 명 이상 예. 충분히 이제 참석이 가능할, 20만 명까지 참석이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만은 이게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대폭 줄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은 상당히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기존에 초청받았던 분들도 실제로 여기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마 더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아침하고 낮이죠. 열렸던 그 전날에 이제 승리 그 이 기념 행사, 여기에 상당히 많은 또 지지자들이 참가를 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시크릿 서비스, 그러니까 경호 인력들 면에서는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적어도 실외에서 하게 될 경우는 훨씬 더, 작년에 사건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경호의 변수가 많은데, 그래도 실내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안전 문제는 조금 더 그 보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네. 8년 전과는 다르게 미국 성공의 새 시대를 선언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8년 전에는 물론 약간의 그 이 전임 행정부들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민주당 행정부 이 관련 정책에 대한 그 이 실책들을 거론하다가 이제 조금 뭐 이 어떻게 보면 사륙과 같은 조금 살벌한 단어들도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로 그 이 희망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 새 시대 아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키워드들을 그 이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미국 언론들의 조심스러운 이제 관측인데요. 예. 아무래도 아마 그 11월에 완승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미국도 양측으로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 선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트럼프 당선인이라도 어느 정도는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라면 그 기대감을 뒤집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예측 불허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마 지금 그 이런 그 이 전망을 내놓는 게 뭐 흔히 얘기하는 리버럴 언론뿐만이 아니라 보수 언론들에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일부러 그 관측을 뒤엎는 게 또 자신의 매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조금은 유연한 이제는 분명하게 자기 두 번째 임기도 이제는 확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볼 수도 있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좀 앞두고 예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취임을 한다면 몇 시간 내에 100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한꺼번에 뭐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가 이렇게 바뀌면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체감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예 취임식장에서 이제 이 몇 개는 가져와서 서명을 하는 이런 것도 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네. 뭐 이론상으로 미리 다 그 이 행정명령 뭐 한 100여 개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서명만 하는 데는 뭐 예. 네,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다만 근데 그 트럼프 당선인 과거에 공약한 것들 중에서도 뭐 어차피 취임하자마자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뭐 지금 사실상 24시간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의 최단시간 내에 끝나겠다는 의미겠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이 100여 개 행정명령도 사실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의 산물로 봐야 되는데요. 예,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첫날 다 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굉장히 브로드한 것들도 있지만은요. 예. 예. 굉장히 좁은 내용들도 있어요. 가령 뭐 지금 흔히 얘기가 되는 이 이민 관련 법안들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그 체류자들, 이민자들 추방 문제 이렇게 그 다양한 범위에 또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뭐 연방 공무원들 재택근무에 이제 철폐 같은 예. 비교적 좁은 범위 내의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렸던 행정명령들에 대한 또 중단 여기 선언들도 있을 거고요. 중단 선언의 성격도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령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나 그 실행 범위 면에서 천차만별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첫날 100개 다 서명 못한다라는 얘기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 말씀하신 반이민 정책이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 1호가 되지 않겠나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분명히 실행된다라고 예. 공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다만 이제 지금 뭐 그 실제로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든가 이런 여전히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거 승리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고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명령 1호는 반이민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추방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제 그 관세 부과 문제일 거예요. 예. 이미 이 선거 운동 때부터 10%에서 한 25% 가량의 보편 관세를 부과를 하고 또 특정 국가들 특히 뭐 이 불법 약물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 이
이민에 대한 이 예. 좀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또 일종의 징벌적 관세도 지금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행정명령에 분명히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후에 뭐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이 기후 협약의 재탈퇴 문제라든가 그다음 뭐 사실상 그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나하나 행정명령에 담기만 해도 이게 한 뭐 100개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대 행정명령이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예, 관세 이야기 좀 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네네. 관세 폭탄을 예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와닿는 게 경제 문제일 텐데 네. 어느 정도의 영향력, 파급력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일단 그 트럼프 당선인 협상 스타일 자체가 예. 가장 그 이 센 조치부터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그 협상 상대방에 대해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 관세 폭이라는 게 최대 여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지. 전 품목에 대해서 이걸로 부과한다라고 그것만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 일변도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관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그 규정된 이 보조금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아마 대폭 축소가 될 건데 우리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역대안들을 지금부터 미리 개발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약간 사업가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을 갖고 협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협상을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해도 될까요? 무조건 이제 예. 이 우려를 가지고 회피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의견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절충해 보자 하는 자세가 가장 이제 이런 협상에서 필요한 거는요. 예. 무조건 우리 이익만 지금 내세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네. 서로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자라고 긍정적으로 그 접근하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참모들에게 취임 후 며칠 내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을 잡으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문제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논의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 몇 가지 전쟁 종결의 조건들을 그대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측이 확보하고 있는 선에서 예. 일단 종전이나 정전을 논의하는 방안이 있고요. 예. 그런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주장해왔던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이제 나토 가입 가능성을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러시아와 협의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은 이제 기존에 있던 이 기존만큼의 폭의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압박 카드도 동시에 쓰겠죠. 예.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또 대북 정책, 북한 정책 이런 거에 관심이 당연하게 쏠리게 되는데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좀 사업가 기질 때문인지 세계 안보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예고된 수순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분명히 얘기는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무조건 첫 번째 임기 때는 50억 불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100억 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5년간 분담해왔던 방위 분담액의 조건들이 협정 타결은 바이든 행정부 때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거의 마무리 작업들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말기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협상 과정을 되돌아보면 결국 트럼프 당선인 쪽이 바라는 거는 역대 어떤 대통령들도 이뤄내지 못한 정도의 인상폭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100억 불, 50억 불로 지레 우리가 그걸 예단을 해서 우려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방위비 분담액을 만약에 상승을 해야 될 경우에 증액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분명히 우리도 요구할 건 해야 되겠죠. 가령 이제 이미 북한 핵 문제 얘기를 하셨지만 예.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를 보다 확실한 확장 억제 조치.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확장 억제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우리 측의 한 대응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이 북핵 이야기를 하셔서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네.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핵 보유국이라는 발언이 예. 영어로 얘기하면 뉴클리어 파워예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이 어느 국가가 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핵 보유국이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국제적인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은 이거예요. 저기가 핵을 가졌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두 번째 이게 거의 소극적 인정의 단계로 가는 경우에는 일단은 거기 걸려 있는 제재를 푸는 거예요. 세 번째가 완전히 적극적 인정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관계 개선을 하고 국회 정상화까지 하고 경제 협력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안 쓴 상황에서 이걸 핵보유국 용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물론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도 조심하는 거겠지만 일단은 지금 한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하고 핵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더라도 또 서로 이 북한에 대해서 처음에는 핵 동결선에서 미국이 뭐 내심 생각하고 있는 동결선에서 어떤 처음에 이 출발 조건을 잡긴 하더라도 일단은 북한을 마치 조기에 북한 핵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 자체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마 의사 표현은 지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또 하나가 두 번째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북한 핵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협상하겠다면 뭐 그거는 미국 간의 협상에 대해서 우리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분명한 건 북한 핵 동결선에서 북한 핵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협상을 시작을 하려면 한국에 대한 핵 보장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 의사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겠죠. 예, 북핵 용인으로까지 넘겨짚는 건 굉장히 확대 해석이다라는 견해를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핵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대응할지 아니면 좀 원칙을 깨는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조차 좀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분명히 협상은 할 거예요. 뭐 2018년처럼 조기에 어떻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그러기에는 예. 지금 앞에 먼저 우선순위가 높은 외교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향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뭐 이런. 네, 일단은 실무 협상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제가 보기에는 서로 2018년과 대비해서 이제 서로 어떤 조건을 더 변화를 시킬 건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우리 조건들을 너무 집착하기보다 일단 운신폭을 보장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강조하면 되거든요. 첫 예. 번째, 예. 미국 간의 핵 협상이든 관계 개선 협상이든 대화를 갖는 것 자체는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지지할 만해요. 그런데 이 협의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 상의 없이는 우리도 돈을 낼 수 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핵 동결 수준을 만약에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면 일단 미국 본토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제할 수 있는 보장 조치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이게 트럼프 행정부식의 거래 관행에 거래 관행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합의 맞으려면 예. 만약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은 방위 분담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방위 분담의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도 표명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약 3시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 등에 대해서 오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